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정치권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전과 윤석열 전 총장의 현역 의원들 접촉, 그리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한 사과 등으로 바쁜 한 주였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은 저마다 자당의 입장에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정치권 밖에서 바라본 정치 이슈에 대한 시각은 어떤지,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정치권 이슈는 김형준 명지대 교수,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전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합동 연설회가 열렸는데 앞서 나가는 이준석 후보, 그리고 그 뒤를 쫓는 나경원, 그리고 주호영 후보가 어떤 말을 내놨는지 먼저 듣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를 영입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사합니다. 국가가 통치불능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탄핵은 그 시점에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대표직을 수행하는 동안 공적인 영역에서 사면론 등을 꺼낼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부패와 당당히 맞섰던 검사는 위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덩어리에 합류하여 문재인 정부에 맞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우리 당에 불러온 활기, 전당대회 흥행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 바람이 간판을 떨어뜨리고 유리창을 깨는 바람이 되면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우리 어떻게 헤쳐나갈 겁니까? 자중질환 불을 보듯 뻔합니다. 나경원 후보님 참 열정 대단합니다. 선거 한 번 치르기도 힘드는데 3번씩 치르는 그 열정 대단합니다. 또 당을 위해 투쟁하신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우선 본인 재판 잘 해결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헌화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의 통찰력 있는 해안과 그리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그리워지는 때입니다. 오늘 서문시장 갔더니요, 우리 이건희 미술관 유치해달라고 합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대구 경북 신공항 추진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 붙여서 한번 신속하게 추진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자, 3명의 말하는 걸 들어보면 각자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것 같은데, 지금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그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정당했다. 자, 이준석 후보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면론도 거론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리얼미터와 관련해서 이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사면론도 그렇고 탄핵도 그렇고 다 이 적극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수의 심장에서 저 말을 했다라는 게 뭘 의미를 하는 걸까요? 뚫고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네, 사면 찬반 입장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이 탄핵은 그 시점에 정당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라는 워딩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후에 역사적 재평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 같고요. 두 번째는 공적인 영역에서 사면론 등을 꺼낼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의제화하지 않겠다. 이게 회고적 이슈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미래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 내년 대선에 불리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민주당도 지금 조국 사태를 두고 내부 혼란을 오랫동안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야당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탄핵의 강을 건넌 분들과 안 건넌 분들이 계속 논란을 지금 내분을 이제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 논의를 의제하지 말자, 이런 취지로 읽혀지고, 두 번째는 이 대권 주자의 이제 러닝메이트를 뽑는 이번 당권의 성격상 이 중도층이 포함된 그 민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예, 그런 차원에서는 또 이번에 이제 민심이 당심하고 연결되는 뭐 이런 컷오프 결과도 봤었을 때는 민심을 조금 더 방점을 두고 고민한 흔적이 엿보이는 그런 연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이제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윤석열 전 총장도 끌어들여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 말을 한 것 같긴 한데, 이제 결국에는 당심이
과연 이준석 후보의 말을 따라갈지,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따를 것으로 보여집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이준석 후보는 나름대로 정면 돌파 카드를 꺼낸 거예요.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선거 운동의 기존 문법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보통 대구 경북 가면은 나름대로 당원들의 30%가 대구 경북이고요. 그리고 네. 투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집토끼를 잡는 전략을 쓸 텐데 이준석 지금 전 최고위원은 반대로 산토끼를 잡는 전략을 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그만큼 나는 다른 후보와 다르다라는 차별성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결국은 당심은 민심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확신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전략을 쓸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제가 볼 때 그 탄핵에 대해서는 정당했다. 거긴 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질적으로 대구 경북에 있는 분들 상대로 조사를 해보더라도 탄핵과 관련돼서 그렇게 그 일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면론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전략적 실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탄핵과 사면은 다른 거예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결단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정치적인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은 아마 탄핵을 단지 탄핵이 아니라 사면과 관련돼서는 얼마든지 사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포함해서 이재용 전 부회장 관련된 것을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통합의 측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딱 선을 걷기 때문에 실수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발언 자체가? 뭐 본인은 이제 큰 외연을 확대하고 중도층을 강화시킨다는 의미에서 한 거라고 보는데 그 면에 있어서는 조금 전략적으로 실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그 뒤따르는 두 후보가 나경원, 조용 후보가 공격 포인트를 잡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중에 저희가 방송 그 영상에서는 일부만 담았습니다만은 그 이건희 미술관이라든지 그리고 박정희 공항 뭐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한 점 그리고 조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 간판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심을 좀 자극한 면도 있습니다. 포인트는 잘 잡았다고 보십니까? 당 간판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민주당 간판을 떨어뜨리는 거죠. 바람이 불면은 좀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바람이 분다고 하면은 네. 그래서 뭐 대구 경북에서 뭐 조영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대구 출신이시고 그래서 대구에 대한 나름대로 열정이 그 어느 후보보다 강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집토끼를 잡는 전략으로 간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네. 결국은 정당의 당원들은 민주당의 당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굉장히 전략적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가장 차기 정권 교체에서 유리하고 그리고 특히 더 나아가서 합당에 대한 문제, 윤석열 전 총장을 영입하는데 어느 후보가 가장 그래도 적합하느냐라는 걸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좀 봅니다. A 후보를 지지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시점에서는 B 후보를 밀어야지만 정권 교체 가능하다라고 해서 전략적으로 표를 행사할 수 얼마든지 있다.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지난 2일입니다. 저희 영남일보하고 대구 KBS가 같이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대구 경북 주민 3명을 상대로 표본 조사를 했는데 이준석 후보가 42.3% 지지를 얻어서 1위를 차지를 했고요. 또 이거 말고 또 국민의힘 지지층만 봐서 따로 조사를 해보더라도 대충 비슷하게 이준석 후보에게 많은 비중의 지지율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다시 말해서 이거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그런 조사에서 좀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대구 경북의 의중도 그렇고 국민의힘 지지층도 그렇고 전반적인 국민 여론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컷오프에서 1위로 통과했기 때문에 밴드웨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컷오프 이후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들은 전국 조사이든 네. 아니면 대구 경북 지역의 조사이든 대체로 한 20%포인트 안팎 격차가 벌어져서 이준석 후보가 독주를 하는 그런 모양새고요.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할 경우에 가장 시너지가 날 당대표 후보가 누구냐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두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컷오프 전에 그 뭐 개그맨 강성범 씨가 유튜브에서 이제 이준석 후보 아버지가 이제 대구 출신임을 얘기하면서 또 화교 뭐 논란도 있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준석 후보가 이제 지역구는 노원병이었지만 고향이 대구, 부모님의 고향이 대구라는 점이 각인이 됐고 또 경쟁자들도 지금 유승민 후보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개파 논란으로 확전이 되고 있는데 유승민 전 대표하고
하고 아버지가 이준석 후보의 아버지가 경북고등학교 동기라는 점이 또 다시 한번 재론이 되면서 대구 경북에서는 대구 경북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당원들 국민의힘 지지층이 또 여전히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최근에 그 주호영 후보가 각종 언론과 인터뷰에서 최근 여론조사를 자꾸 언급을 하니까 네. 이 여론조사가 실제 민심이 아니다. 여론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점들을 좀 강조를 많이 하던데 그럴 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컷오프 조사 전에 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컷오프 조사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하고 실제 컷오프 결과하고 큰 차이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당심을 이제 여론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뭐 당원들 DB를 과거처럼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뭐 당심과 민심이 커플링해서 같이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실제 컷오프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주호영 후보의 그 이야기가 조금 설득력이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아마 본선에서도 이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결과는 크게 다르지 차이가 않을 없을 것으로 것이다. 보여진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실은 뭐 그 앞서 나가는 후보들 때문에 좀 가려져 있긴 하지만 조경태, 홍문표 후보도 당 대표로 본인이 적임자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 연설의 모습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새마을 운동 덕분입니다. 제2의 새마을 운동의 중심은 바로 청년에 있습니다. 저는 20대, 30대들에게 꿈을 줘야 됩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돈을 나눠주는 것은 아주 나쁜 정치입니다. 인기가 있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 이름을 얹어서 당대표를 하겠다는 촌스러운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이전 투구를 넘어서 패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싸움 뒤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경륜 있는 후보들이지만 지금 선두권에 가려져서 정책적 뭐 제안하는 것들이 잘 지금 안 알려지는 면도 좀 있기는 한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 지금 토론회 같은 경우에 봤더니 일부러 저 두 후보들한테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을 좀 들어보고 그 정책 제안 굉장히 좋다라고 맞장구를 쳐준다든지 이런 것도 어떤 전략적인 방향으로 보여집니까? 그렇죠. 주호영, 나경원 후보가 연대를 한다면 자기는 조경태, 홍문표 후보랑 같은 연대는 아니지만 같이 함께 갈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 조금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여론조사하고 대의원 투표, 당원 투표는 조금 다릅니다. 조사, 여론조사하고 투표는 직접 가서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나오는 조사보다는 조금 당원들 투표에서는 조금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좀 있어요. 지지층과 당원들의 다르다. 투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걸 이제 참고를 해둘 필요가 있는 거고요. 저렇게 해서 결국 이제 영선의 후보가 지금 4, 5선의 후보들과 경쟁해서 저렇게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만 지금 5선의 조경태 의원이라든지 4선의 홍문표 의원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득표율이 좀 낮아요. 네. 그래서 저런 상황 같았으면 저 같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본인이 결심을 할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돼요. 중간에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후보가 있을 수 있다. 이 결과치 나왔을 때 네. 뭐 굉장히 미미하게 나오면은 이게 대통령 후보 경선이랑은 좀 다릅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 때는 뭐 2% 3% 나와도 미래가 있다는 부분도 있지만 저렇게 당대표 경선에서 아주 굉장히 득표율이 낮으면은 나름대로 앞으로 정치 행보 속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끝까지 완주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오고 있지 않을까라는 두 후보는 생각을 지금 합니다. 말씀 들은 다음에 좀 기분 안 좋으실 수도 있을 저는 것 이제 같아요. 하라는 게 아니라 네. 정치라는 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정도로 네. 생각보다 저는 이제 뭐 조경태 의원은 최고위원 선거에 그때 1등을 한 적도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 전당대회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어제 그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합동 연설회 그때 당시 대구에 간 또 다른 인물이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되면은 당은 어쩔 수 없이 다소의
초기에 혼란은 있을지 모르지만 변화를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변화를 갖다가 거칠 것 같으면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쉽게 우리가 승리로 끝까지 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당이 변모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서 일반 국민들이 당에 관심을 더 쏟게 되면은 밖에 있는 사람 오지 말라고 그래도 어떻게 거기 한번 들어가 볼까 노력을 할 겁니다. 자, 지금 화면에 어디에서 하는 건지 지금 나오진 않았는데 저게 아마도 대구 MH 컨벤션에서 열린 강연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저 자리에서 이준석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틀림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관심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총장과의 만남을 좀 원하는 듯한 그런 신호들을 좀 보낸 것 같은데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화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뭐라고 했냐면 강연이 끝난 다음에 100% 확신할 수 있는 인물이 보이질 않는다. 확신 서지 않는 일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이 윤석열 측에서 화답을 하질 않으니까 이제 선 긋고 또 다른 대선 후보군을 좀 찾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어떤 특정한 인물에서 확신을 하려면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만나봐야 알잖아요. 네. 아니 그 뭐 바깥에서 얘기한 것만 듣고 그 사람이 어떻다는 걸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호는 줬었어요. 그런데 후보자는. 안 만난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신을 못 하죠. 일단 만나서 상황을 얘기하고 그 사람의 자질에 대한 평가를 해야지 확신이 될 텐데 만나지 못했겠다는 것이 일단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고요. 또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플랜 B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제 6월, 7월 되면은 한국 정치에서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강력한 검증이 시작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일일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어떤 상황이 나타날지도 모를 경우에 대비해서 플랜 B도 있고 플랜 C도 있고 플랜 T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플랜 B를 김동연 전 부총리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다양한 후보들을 보고 자신은 판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중을 좀 비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확실하게 합니다. 선 긋고 이제 그건 아닙니다. 밀을 쳐내는 건 아니다. 아닙니다. 예, 그 아니고 만약에 신호가 오고 만나자는 그런 제시가 있으면 충분히 만나서 그렇습니다.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만나서 검증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본인이 확신이 있으면은 아마 또 본인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명쾌하게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에 뭐 국민의힘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고 전화 통화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선 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영입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전에 뭐라고 했냐면 국민의힘 다시는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가지 않겠다라는 사람을 지금 끌어들이겠다라는 건데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준석 후보만 다른 4명의 후보와 다르게 김종인 전 위원장의 영입의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얘기했었고요. 네. 그리고 과거 이제 2012년 대선 때 비대위에서 같이 이제 활동을 한 적이 있죠. 이상돈 교수 등과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전 총장 외에도 홍준표 전 대표도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홍준표 전 대표하고 껄끄러운 분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고 예를 들면 윤석열 전 총장이든 아니면 제3의 후보 뭐 최재형 감사원장이라든지 김동연 전 부총리라든지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영입을 하게 돼서 지금 보수 야권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와 경선을 치르려고 하면 홍준표 전 대표와 경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국민의힘의 입당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크게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자맹을 하고 있다가 사실 뭐 여론조사에서 보면 그 자맹 기간이 좀 떨어지는 게 보였었어요. 이준석 후보발로 국민의힘에서 좀 변화의 바람이 있는 와중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제 막 만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그 2일이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총장의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같은 잣대로 검찰이 엄격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이후에 이제 관련 그 변호인 측이 장모 변호인 측이 좀 반발하기도 했었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선전에서 분명히 민주당에서 공세가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걸 과연 아직은 정치인이 아닌 윤석열 전 총장이 잘 혼자 감당해낼 수 있을까가 궁금하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게 시기를 좀
당기는 게 좀 설득력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방식과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열띤 토론이 있었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다시는 국민의힘에 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는 이준석 지금 전 최고위원이 조금 실수한 것 같아요. 그럼 당대표가 되자마자 무슨 비상대책위원장을 체제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난 그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윤 총장이 국민의힘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가장 큰 거는 검증의 방패막이가 필요하다. 아주 굉장히 대대적인 검증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개인이 못 막습니다. 이거는 제1야당이라고 하는 방패막이 있어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그 정당에 들어가서 막는 부분이 이제 하나 필요한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제3시대에 남는다는 거는 엄청난 정치적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감당하기가 또 쉽지를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무 오랫동안 자명을 하다 보니까 오는 피로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되든 누가 되든 간에 새로 당대표가 된 원래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런 거였을 겁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이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지금 저는 국민의당이 바로 합당할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은 특히 이제 이준석 그렇죠. 둘이 척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약간 방향을 바꿔서 먼저 입당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국민의힘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제3지대에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결심 문제 윤 총장이 내려야죠. 근데 아마 6, 7월 정도에는 확실하게 자기가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대선 전에 뛰어들면 분명히 공세를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카드일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최근에 SNS에 뭐 사과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윤석열 전 총장을 저격하는 글들을 지금 매일같이 거의 매일처럼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젠가에 오늘 지금 글을 올렸는데 윤석열 총장 시절부터 백넘버 2번 달고 있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얘기죠. 국민의힘 번호를 달고 있었다라는 글 비롯해서 계속 글을 올리고 있는데 자, 대선 전에서 조국 전 장관이 과연 역할을 할지 본인은 분명히 대선 전에 뛰어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글 쓰는 것 자체를 놓고서 지금 여야가 막 공방을 벌이고 있거든요. 네.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 혹은 이제 민주당 이제 대선 후보들을 위해서 개인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책을 쓰거나 글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고요. 네. 그건 이제 본인과 이제 부인의 재판을 위해서 어떤 해명 차원에서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보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죠. 지금 미래로 가야 되는데 이재명의 시간, 이낙연의 시간, 뭐 정세균의 시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조국의 시간으로 이 논란이 의제가 변형이 되면은 대선 후보들 입장에서는 아니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지금 송영길 대표한테 지금 문자 폭탄도 친문 유권자들이 많이 보내고 있는 뭐 이런 상황들이 민주당 입장에서 곤혹스러울 밖에는 없고요. 조국 전 장관은 아마 스스로 자기를 이제 밟고 가라고 했는데 본인의 그런 개인적인 입장은 점차 좀 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후보들도 이재명 지사도 뭐 당장 그런 관련된 언급을 좀 안 하는 쪽으로 당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쪽으로 좀 공식적인 답변만 지금 하고 있고 개별적인 입장 표명은 지금 후발 주자들 이낙연 혹은 뭐 정세균 후보 등 정도만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심을 좀 받아야 또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롱텀으로 봤을 때 긴 시각으로 봤을 때는 조국 전 장관의 그 공간은 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이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뭐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한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어떤 저격의 글을 쓰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그게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공방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선을 앞에 두고 이게 호재로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볼까요? 저는 뭐 이택수 대표께서 정확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철저하게 본인의 입장에서만 지금 행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정말 조국 전 장관한테 진보라는 가치가 있나? 조국 전 장관에게 민주당이라는 건 존재하는가? 조국 전 장관에게 촛불은 있는가? 그렇게 진실과 아픔의 시간을 못했다고 한다면 왜 법정에서 300회 정도 진술을 거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당당하다면. 그렇게 당당하다면
35일 만에 장관직에서 왜 물러납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그 진보로서는 곤혹스러운 걸 넘어서서 진보를 몰락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 제공자였었던 것이 지배적인 것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왜 이 시점에서 결국은 이 책을 냈을까? 지금 몇만 부가 팔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적절하지 못한 시점에서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어리석은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이다라는 거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은 너무 큰 틀 속에서 보면 이렇게 논쟁이 되는 게요. 결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자기를 밟고 가라고 한다고 했으면 차라리 오히려 이 책을 안 내는 게 훨씬 더 좋았을지 않았나 생각이 할 정도로 저는 시점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볼 때 결코 적절치 못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또 반대로 민주당 내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이런 행동이 재판은 재판대로 하고 그동안 언론 공세 때문에 자기의 입장을 제대로 표출 못했던 것들을 책을 통해서 그리고 SNS를 통해서 하는 기회로 삼는다라는 걸 또 지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거 판단이 과연 누구한테 유리하게 작동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을 좀 한번 보면 이전에 총장의 지지율이 올라간 그 시점을 보면 추미애 전 장관과의 어떤 갈등, 그 갈등 국면 이후에 좀 올라가는 것들이 보여서 그때는 때리면 때릴수록 지지율이 올라간다라는 말이 막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공방이 오가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지는지, 그리고 지금 양강구도로 지금 보여지지 않습니까?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의 양강구도는 당분간은 흔들림 없이 어느 정도는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제 원래는 3월 달에 그 사무총장, 네. 검찰총장직을 사임하면서 지지율이 크게 올라서 1강 1중으로 갔다가 네. 또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또 압승하면서 당시에도 그 상황이 유지가 됐었습니다. 근데 5월 달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 답보 상태에 빠지고 윤석열 전 총장의 관련된 보도도 좀 줄어들면서 양강구도로 좀 재편되는 듯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흥행이 되면서 지지율이 오르고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다시 윤석열 전 총장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민주당에서 뭐 추미애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당 지도부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지지율은 또 반등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이고요. 다만 ARS 조사와 전화 면접 조사에서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아까 그 MBN이 RN서치에 의뢰해서 이제 조사 결과를 보면은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좀 많이 앞서는 것으로 나오는데 또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또 팽팽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네. 뭐 아직까지는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지는 않았지만 보수 후보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샤이 보수 표심이 전화 면접에서는 응답을 안 하다가 ARS에서는 적극 응답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무튼 양강 구도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갤럽에서 그 이준석 후보를 네. 넣어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네. 지금 넣어서 조사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까? 그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이고 넣어서 조사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갤럽은 우리 국내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주관식 방식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보기에 포함이 안 돼 있었죠. 근데 안 돼 있는데 국민들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전당대회 때문에 워낙 많은 여론조사들이 벌어지고 있고 결과가 나오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전화 받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당대표를 뽑는 선거인지 아니면 대통령 선거를 뭐 묻는 여론조사인지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런 네. 차원에서는 물론 이제 이준석 후보가 당 대표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로서도 지금 가치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3%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여하튼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이준석 후보로서는 뭐 이번에 당 대표가 안 되더라도 대선 후보군으로까지 불렸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지든 이기든 앞으로 정치적 생명에는 좀 좋은 청사진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네. 이재명 지사가 어제 백신 접종하고 또 때마침 대구에 내려갔어요. 뭐 공식 행사 때문에 내려가긴 했는데 그 자리에서 지역 의원들 좀 만나서 간담회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 지사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사태 관련해서 다른 그 대선 후보군들은 다 의견들을 표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거든요. 이런 대응을 어떻게 보십니까? 자신감이죠. 자신 있어서 대응을 하는 거다. 당신만 보고 가는 사람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본인은 당신 민심을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다만 우리 이택수 대표님도 계시지만
우리 여론조사에서 저렇게 같이 다 집어넣고 하는 조사는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는 저렇게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당의 대표 중에 누가 좋냐, 야당에서 누가 좋냐 물어본 다음에 거기 수위로 한 사람을 양자 대결 구도로 하는 거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여권에서도 그냥 이재명 지사가 아주 일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밴드웨건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어느 정도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여하튼 간에 결국 선거라는 거는 당만 생각해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요.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2030 세대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어려움에 봉착되니까 아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다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선출이 되는데 과연 누구를 주인공으로 해서 얘기를 할지 좀 궁금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택수 대표, 김영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